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과정 전성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등급 분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 분류는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해발 고도,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 맛을 평가하는 커핑 테스트 점수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등급 분류가 이 세 가지 기준점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배 환경입니다. 앞서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자, 북위 28도에서 남위 30도 정도의 그 아열대의 기후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평균 강우량은 제가 1500에서 1600mm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높은 고도일수록 품질이 높습니다. 자, 높은 고도, 우리 알고 있는 아라비카 품종이 주로 높은 고도, 고급 커피를 만드는데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아라비카 품종 최소 800에서 2000m 정도의 높은 지대, 반면 로부스타 품종은 800에서 900m 정도의 비교적 낮은 지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일교차에 의해서 서리가 많이 생기는 편이다 보니까 서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대신 고지대일수록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단단하면서 그리고 향미가 높은, 즉 신맛과 그리고 오렌지 계열의 시트러스 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강우량은 1500에서 1600, 조금 더 많이 오는 고온답한 지역이라면 약 2000ml까지도 가능하고요. 1000ml 이하는 대신에 수분 부족으로 정상적인 커피 나무를 재배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쉐이드 트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늘막 효과인데요. 주변의 나무를 이용을 해서 불필요한 너무 과한 일조량을 차단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그늘막 효과, 즉 쉐이드 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쉐이드 트리에 이용되는 코코넛 열매 또는 야자수 또는 바나나 나무, 즉 열대 우림 기후에 서식하는 커다란 나무를 이용을 해서 커피 나무를 가려주는 일종의 그늘막 효과인데, 문제는 커피 나무가 빨아들이는 땅 속의 좋은 양분들을 쉐이드 트리를 하게 되면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커피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까지도 같이 양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쉐이드 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식목보다는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쉐이드 트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연간 일조량은 2000에서 2200시간 정도가 되겠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수확량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이 쉐이드 트리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자, 먼저 양 옆으로는 커피 나무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쉐이드 트리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큰 나무가 서게 되는 거죠. 즉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쉐이드 트리 효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양 방향에 설치하는 이유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왼쪽으로 지듯이 어느 방향에서 해가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해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그늘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좌우 또는 앞뒤로 커피 나무를 심고 가운데 쉐이드 트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주종된 나무, 즉 바나나나 아니면 코코넛 야자수 나무를 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랫부분에 드레인 배수 문제가 있는데, 자, 배수는 당연히 용이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앞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땅 속에서 받아들이는, 즉 뿌리가 빨아들이는 양분은 제한적인데, 너무 과한 쉐이드 트리, 즉 식목 효과는 너무 많은 나무를 심게 되면은 거기에 커피 나무가 가져갈 수 있는 양분을 다른 나무에 빼앗기는 그런 현상을 초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경험에 의해서 쉐이드 트리는 행해져야 합니다. 보통 보면 고급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공법이 바로 이 쉐이드 트리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확 방법입니다. 먼저 파치먼트 상태로 뿌립니다. 파치먼트, 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껍질막이 되겠죠. 아라비카는 묘판을 사용을 해서 싹이 트게 되면 다시
옮겨주는 트랜스퍼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로부스타는 땅에 직접 뿌리게 됩니다. 아라비카와 달리 로부스타는 땅에 직접 파종을 하게 되고요. 발화 기간은 약 2개월 뒤에 싹이 나오면서 30일 이내에 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발화 시기에는 직사광선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발화기에는 지프로 된 얇은 그늘막을 파종 이후 덮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파종 후 4개월에서 5개월 이후에는 농장으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묘목의 크기는 약 20에서 40cm, 그리고 잎사귀는 3개 이상 정도 나왔을 때 트랜스퍼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약 2년 후에 개화가 됩니다. 자, 우기에 옮겨 심어야 수분을 흡수를 해서 건기에 잘 개화를 하면서 꽃이 진 후에는 붉은색의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꽃이 지고 3년 후 또는 4에서 10년이 가장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20년 후부터는 감소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커피 나무의 수명은 약 25년에서 30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녹색의 열매가 붉은색으로 성숙하는 과정이 좋은 결실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핸드피킹, 스트리핑, 그리고 메커니컬 피칭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핸드피킹. 사람이 잘 익은 커피 열매만 하나씩 골라서 따는 걸 핸드피킹. 고급 커피의 가장 필수적인 작업이 핸드피킹. 반대로 스트리핑. 가지 끝에서 가지 끝까지 한 번에 흩어서, 즉 덜 익은 커피 또는 잘 익은 커피 열매까지 혼합해서 한꺼번에 수확하는 경우가 바로 스트리핑 방식이고, 저급의 커피 또는 대중성 있는 값싼 커피를 생산하는데,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공법입니다. 마지막 메커니컬 피칭은 핸드피킹과 그리고 스트리핑 피킹을 절묘하게 조합시킨 결과입니다. 즉 트랙티브 앙당베라고 하는 일종의 사다리가 달린 트랙터를 타고 들어가면서 사람이 막대기로 커피 나무 가지를 쳐서 떨어뜨리는 방식이 바로 메커니컬 피칭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피킹 방식이 가장 품질이 높습니다. 왜? 잘 익은 것만 골라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요. 자, 체리에서 생두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농장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 다른 가공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수분 증발을 위해서 2시간 이내 가공 과정은 꼭 필요하게 되고요. 공기의 접촉 시간 또 최소화시키는 효과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자연 건조 방식, 내추럴 커피, 즉 커피를 자연 상태의 나무나 틀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면서 세척 후에는 햇볕에 건조를 시키게 됩니다. 큰 나무 판이나 아니면 넓은 공터에 커피 열매를 그대로 뿌려서 말리게 되죠. 그리고 규칙적인 썰해질, 즉 쟁기처럼 생긴 썰해를 사용을 해서 커피를 뒤집어 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골고루 건조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결점류의 확률이 대신에 많이 높습니다. 땅에 바닥에 뿌려서 말리다 보니까 벌레가 쓸거나 또는 곰팡이가 피거나 또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커피가 충격으로 인해서 깨지는 결점도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분 함유는 약 11에서 13% 정도 되고요. 보통 건조 기간은 약 5일에서 10일 정도입니다. 건조된 체리는 4개월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스페셜티 커피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이면서 값싼 노동력이다 보니까 저렴한 생산 단가가 특징입니다. 단 생두 표면이 거칠고 그리고 황색의 원두를 띠고 있으면서 질감이 거칠다는 것이 하나의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척 방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워시드 커피라고 표현합니다. 워시드 커피. 수확, 이물질, 그리고 제거, 분리, 발효, 세척, 건조 과정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확과 이물질 제거, 분리, 발효, 세척, 건조 과정. 순서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체리 껍질과 과육이 분리되면서 파치먼트 상태에서 건조가 됩니다. 발효 과정 전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건조 과정, 즉 발효 과정에서는 커피 전반적인 풍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시간에서 36시간 경과 후에는 세척과 수분 함유가 약 5%, 약 57% 정도가 되겠죠. 땅이나 그물, 건조기를 이용을 해서 수분 약 11에서 13% 정도, 자연 건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수분이 많은 상태가 됩니다.
건조 후에는 4개월 정도 숙성 과정을 가지면서 커피의 농도, 풍미, 진한 풍미를 좀 더 올려주게 되고, 이 때문에 자연 건조 방식에 반해서 좀 더 생산 단가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탄생된 커피는 신맛과 높은 품질, 그리고 청록색을 띠게 되면서 바로 과정에 사용된 물은 반드시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은 그 황색으로 만약에 건조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황색으로 만약에 원두가 보인다면은 세척 방식, 건조 방식, 즉 자연 건조 방식이 되겠고, 반면 청록색을 띠게 된다면은 세척 방식 중에서 워시드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펄프드 내추럴 방식은 두 가지의 경우를 좀 더 혼합한 경우라 보시면 되는데, 세척 후에 과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과육이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수확, 이물질 제거, 분리, 껍질 제거, 건조. 다시 한번 수확, 이물질 제거, 그리고 분리, 껍질 제거, 건조. 세척 방식과 거의 유사한 과정이지만 살짝 다릅니다. 자, 세척 방식과 그리고 자연 건조 방식을 두 가지를 혼합한 경우가 바로 펄프드 내추럴 방식이고, 아로마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바디감, 즉 질감은 낮은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품종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자, 먼저 티피카 품종, 아라비카 품종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생산량이 낮고 향미가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버번 품종, 품질은 좋지만은 커피 녹병에 취약합니다. 티피카 품종도 마찬가지로 커피 녹병에 많이 취약합니다. 카투라, 적응력이 강하면서 버번의 돌연변이 품종이고요. 문도보노, 브라질이 원산지이면서 티피카와 버번의 교배종이 되겠습니다. 카투아이는 매우 좋다 또는 매우 뛰어나다는 브라질 방언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원산지로 문도노보와 카투라의 교배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질감이 높은 순서로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카투아이가 제일 높게 되겠습니다. 카투아이, 그리고 두 번째가 문도노보, 그리고 카투라, 버번, 티피카. 자, 질감과 조밀도가 높다는 것은 로스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질감이 높고 조밀도가 높은 순서 카투라, 문도노보, 카투아이, 문도노보, 카투라, 버번, 티피카. 카투아이가 가장 질감과 조밀도가 높고, 그리고 티피카가 가장 질감이 낮고 조밀도가 가장 약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라고지페, 브라질의 원산지이면서 티피카의 돌연변이입니다. 티피카의 돌연변이. 자, 커피 원두는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크지만은 반면 커피의 전체적인 풍미나 생산량이 낮아서 현재는 거의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켄트 품종은 인도가 원산지이면서 커피 녹병이 아주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켄트. 자, 인도의 몬순 커피를 만드는 주 생두가 바로 이 켄트 품종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몬순 커피를 만드는 커피 품종입니다. 몬순. 자, 몬순 커피를 만드는 커피 품종이 바로 인도의 켄트 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로부스타 품종은 카네포라 품종이고요. 19세기 콩고 바신에서 커피 녹병에 적응하기 위해서 처음 발견된 품종입니다. 자, 코닐론, 브라질의 로부스타 품종을 코닐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분류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자, 이 스크린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촘촘한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 구멍의 지름 크기는 다들 다 다른데요. 구멍이 클수록 스크린 사이즈가 올라가게 되고 구멍이 작을수록 스크린 사이즈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구멍이 큰, 즉 생두 크기가 크면 클수록 스크린 넘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크린 넘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생두의 크기가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13개가 한 세트로 구분이 되어 있고 20번에서 8번까지 번호가 분류가 됩니다. 가장 작은 번호, 즉 가장 작은 스크린이 가장 맨 아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생두 크기에 따른 분류법이 바로 스크린 분류 방법입니다. 자, 생두 지름의 한 스크린, 1스크린은 0.4mm. 예를 들어서 스크린 사이즈가 19라고 그러면은 19 곱하기 0.4는 약 7.6ml, 즉 원두 표면의 단면 면적이 약 7.6ml를 가지고 있는 생두가 바로 스크린 사이즈 19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 재배 고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고지대일수록 높은 등급과 높은 품질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팽창과 밀도를 지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서 밀도감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서리가 자주 끼기 때문에 서리에 대한 위험성도 꼭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아라비카 품종이 로부스타 품종보다는 좀 더 재배가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품질은 고밀도, 당연히 저밀도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라든지 아니면은 코스타리카, 타라주가 되겠죠.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안티구아,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타라주가 되겠죠. 자, 재배 고도에 따른 커피 분류는 커피 원두 포장 겉면에 아래와 같이 그대로 표기가 되게 되는데, 먼저 strictly hard, 재배 고도는 약 1600에서 1700m, 가장 높은 고도가 되겠죠. 약어로 SHB, 자, strictly hard bean이 되겠죠. strictly hard bean, 영어로 SHB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hard bean, 1350에서 1500m 정도의 해발 고도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영어로는 HB, hard bea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세미 하드빈 1200에서 1350m, SH 세미 하드빈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두 크기에 따른 분류, 클수록 높은 등급. 하지만 크기가 크다고 맛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정비례가 아닌 반비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케냐 등이 바로 생두 크기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더블A는 스크린 사이즈 17에서 18이 되겠고요. 더블A 스크린 사이즈 17에서 18, 그리고 AB 스크린 사이즈 15에서 16, 마지막 C 스크린 사이즈 14에서 15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바로 이 크기 등급이 바로 더블 A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자메이카 그러면은 블루 마운틴이 유명하죠. 블루 마운틴. 말 그대로 케냐는 더블 A, 산도가 가장 높은 품종입니다. 신맛이 강하면서. 코스타리카는 타라주, 그리고 콜롬비아는 슈프리모가 바로 스크린 사이즈, 즉 생두 크기에 따른 분류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콜롬비아 분류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슈프리모 스크린 사이즈 17 이상, 엑셀소 스크린 사이즈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유지어는 유주얼 굿 퀄리티라고 하는 줄임말입니다. 유지어 스크린 사이즈 14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로 마라고지페 품종 간혹 가다가 일부 재배를 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큰 생두를 말합니다. 일명 엘레펀 빈, 코끼리 빈이라고 합니다. 엘레펀 빈. 비싼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만은 경제성이 낮습니다.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소량 생산을 하면서 점차 재배지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마라고지페 품종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커피 중 가장 대중적인 커피 슈프리모 스크린 사이즈 17 이상에 부여된다는 것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점 두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결점 두수. 자, 영어로 디펙트 빈이라고 합니다. 디펙트 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미성숙, 덜 익었거나 아니면 벌레 먹은 콩 또는 곰팡이 콩 또는 변실된 콩을 말합니다. 자연건조 방식에서 주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땅에 흩뿌려 넣고 규칙적인 서리지를 이끄는, 즉 자연건조 방식, 내추럴 커피에서 많이 탄생을 하고요. 결점두 수에 따른 분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그레이드 1 결점두 수가 0에서 3개, 아예 없거나 3개 정도. 자, 그레이드 2 결점두 수가 40에서 4개에서 12개 정도. 그레이드 3 결점두 수가 13개에서 25개, 25개 정도. 그리고 그레이드 4 결점두 수가 20개에서 45개 정도. 다 이 기준은 어떻게 매겨지냐면은 커피를 포장하는 단계인 60kg 한 포대, 60kg 한 포대를 기준으로 결점두 수에 따른 분류가 바로 그레이드 1, 2, 3, 4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결점두 수에 따른 분류도 꼭 같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CAA 미국 스페셜티 커피협회 분류입니다. 자, 먼저 원두 350g 기준으로 말합니다. 원두 350g 기준. 크기, 결점도, 커핑 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클래스 1 기준 등급 스페셜티 그레이드 결점도 0에서 5개, 커핑 점수 90점 이상. 자, 커핑 점수는 커피를 마시고 난 이후에 커피에 대한 맛의 테스트 평가를 바로 커핑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2 프리미엄 그레이드 결점도 수가 0에서 8개, 커핑 점수는 88에서 89점. 클래스 3 익스체인지 그레이드 결점도 수가 9개에서 23개, 그리고 커핑 점수는 70에서 79개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4 빌로우 스탠다드 결점도 수가 24개에서 86개, 커핑 점수는 60점에서 69점. 클래스 5 업그레이드 사실상 상품 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점도 수가 350g 기준으로 86 이상, 그리고 커핑 점수가 50에서 59. 자, SCAA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기준점은 굉장히 엄격한데요. 대중적이면서도 가격이 높은 바로 그 등급이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되겠습니다. 즉 스페셜 그레이드와 프리미엄 그레이드가 되겠고요. 결점도 수 0에서 5개, 0에서 8개, 그리고 커핑 점수는 90점 이상과 그리고 80에서 89점이라는 거, 이 두 개는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두 350g 기준이라는 것도 같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